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소위 블러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블러핑이다. 라는 쪽의 이유는 뭐고요? 또 뭐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쪽의 그 근거는 뭔지 오늘 이 시간 먼저 좀 잠깐 알아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석 관련입니다.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돼 있는 그 삼선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헌법이 보장되지 않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상 지난번 그 루즈벨트 대통령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해도 없고 하여간 이 헌법 때문에 안 된다. 일단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선 출마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블러핑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난 30일에는요. 이 삼선 출마 계획이 농담이 아니다. 라면서 헌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헌법을 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뭐냐라고 했더니 그건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더 이상은 말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헌법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뭐 삼선 이 발언은 사실은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본인도 뭐 더 이상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 없지만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블러핑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마치 삼선을 할 것처럼 계속 얘기해야 자신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못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어찌 보면 2년 후에 레임덕이 일찍 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2년짜리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삼선이 사실 전혀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자, 헌법은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될까? 자, 지금부터 천기누설 트럼프의 세 번째 이 대통령 임기를 향한 그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궁금할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또 뭐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또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자, 1951년 미국의 연방의회는요, 헌법을 하나 발의해서 채택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수정헌법 몇 조, 수정헌법 몇 조, 뭐 이렇게 수정헌법이라는 말을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건국할 때 이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가 하나 고쳐지거나 또는 애드되거나 뭐 이럴 때 수정헌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달라지거나 뭐 보충이 되거나 그럴 때. 아무튼 이제 그래서 1951년에 그렇게 수정헌법, 이 법 하나가 마련돼서 뭐 그걸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 뭐라 그러죠? 네, 수정헌법. 그래서 수정헌법 22조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돼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런데요. 이 법을 만들기 그 직전에 민주당 소속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전에는 또 역시 어느 누구도 뭐 사선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쫙 역사가 흘러오다가 한 150년쯤 지나서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서둘러서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그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2번 이상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동의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4선을 했으니까 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공화당이 다음 대통령 할 텐데 2번 이상 못 한다라는 법, 우리 민주당 쪽으로도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도 물론이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그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 세 번째 임기를 하려면 뭐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수정 헌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게 3선이죠. 자,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51년에는 민주당이 그런저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공화당 플러스 민주당 대거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으로 다 순조롭게 하원, 상원 다 통과될 수가 있었지만 요즘 미국의 정치 지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 중에 한 당이 뭐 3분의 2까지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뭐 상원이나 하원 둘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양원 가운데 하나 의회가 또 뭐 그렇게 뭐 안 되니까. 여하튼 그 3분의 2 이상 하원, 상원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모든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도 또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연방제니까 주정부도 이번에 이제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4분의 3 주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1951년 당시에는 이런 게 이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은 물론 주의회도 헌법 개정을 통과시킬 만한 슈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공화당이 하려고 해도 공화당 당연히 이제 뭐 3분의 2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죠. 사실상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트럼프의 세 번째 임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나 선거 없이 대통령에 오르려고 한다라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점이 흥미로운 점이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을 수정헌법 22조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2번 이상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정헌법 22조 법상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No more tw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twice 2번 이상 안 돼. 이제 no more twice라는 걸 제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긴 맞긴 한데요. 하지만 임기를 no more 8 years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8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2번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보면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를 통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2가지씩이나 있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에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 때 제이디 벤스 현 부통령이 그때 대통령으로 나가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제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제이디 벤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벤스가 자진 사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권력 서열 2위인 부통령이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승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아하, 그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방법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학자들 중에서 좀 그것도 불가능하다, 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예,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 이런 법 조항이 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부적격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인격적이나 뭐 어떤 뭐 능력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부통령직에도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2028년에 나갈 수 있니 없니 이건 논란이 상당히 심한데 이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2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이 JD 벤스가 됐던 뭐 누가 됐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어떤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트럼프가 그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를 당선시킨 다음에 그가 당선된 그가 트럼프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에는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두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국무장관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뭐 본인의 자존심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문제라면 모를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화당의 누군가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JD 벤스가 대통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ABC라는 뭐 사람 존 도라는 사람이 부통령에 나가서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이 존 도 이렇게 됐는데 그 당선된 대통령이 트럼프를 국무장관에 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존심 상해서 야, 나 안 해. 내가 그래도 대통령 하던 사람인데 무슨 국무장관 이래서 안 하면 모를까? 뭐 일단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 그때 이제 부통령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함께 사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서열 2위인 부통령으로 승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또 사임하면 권력서열 3위가 대통령직을 인수받게 되는데 그 권력서열 3위가 바로 국무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방법은 뭐 여론의 반발이나 무슨 뭐 정치적인 반발, 뭐 또 같은 공화당 내에서의 어떤 반발 등 뭐 여하튼 정치적인 면에서는 뭐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논리적,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우회해서 자신이 세 번째 임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뭐 좀 어찌 보면 지나가듯이 이렇게 자꾸 이제 말하는 그런 게 바로 뭐 이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뉴욕타임즈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안 되는 거 알고 또는 생각 없으면서 그냥 블러핑 하는 거야. 레임덕을 막으려고. 뭐 그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진짜 세 번째 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단 하루도 그냥 좀 게으르게 좀 이렇게 레이지하게 놔두질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병과 미국 뭐 예를 들어 뭐 육군, 뭐 해병대 뭐 이런 전투병과 체력 기준에서 남녀 간의 차등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턱걸이 50개 해야 돼. 그럼 남자 여자 똑같이 50개. 푸시업 100개 해야 돼. 그럼 남자 여자 똑같이 100개. 100m 달리기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돼. 남자 여자 똑같이 해서 안 되면 다 컷탈락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요. 헤그세스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미군의 체력적인 기준이 약화되도록 내버려뒀다. 우리는 전투병과의 군사 그 주특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뭐 각기 다른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데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투병과는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체력 기준도 여성을 위해서는 뭐 좀 낮춘 기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상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자신의 책에 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더 강하고 빠르고 크다.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강하고 빠르고 크다. 그리고 여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자들의 체력이 여자들보다 좀 더 강한 것은 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놓고 강하다라는 그걸 놓고 강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하다, 뭐 힘이 세다라는 표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힘이 좀 세고 좀 더 뭐 신체적 좀 더 크고 체격이 좀 더 크고 이런 걸 갖고 우월하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우월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옳은 건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인 평균 신체가 여자들보다 크다. 이건 뭐 팩트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더 크고 더 강하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에. 그 우월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그 전투병과에서 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그 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이것과는 별개로요.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새 차 살 일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까지는 아니어도 신차 구입 그 붐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가운데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판매량이 이미 그 전달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볼보 판매점에서는요, 지난달부터 고객들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찾은 한 그 시민은 관세 이후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25%의 그 관세 부분을, 그 부담을 내가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난 차를 빨리 살라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지난 3월 그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145만 대를 넘어서서 그 전달에 비해서 2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JP모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결국은 한두 달쯤 흐르면 전가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평균 판매 가격이 그러면은 지금보다 11%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적은 것은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 되고 좀 더 큰 차량은 8,000불, 9,000불 거의 10,000불 가까이 오를 수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싼 차, 비싼 차, 작은 차, 큰 차의 모든 가격을 평균 잡아서 평균 5,300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할부금으로 좀 나눠본다면 월 할부금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최대 한 9% 정도 페이먼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일부 브랜드는 이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 이 페라리 가격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럽습니다. 네, 페라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페라리는요, 며칠 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페라리는 10% 가격 인상합니다라고 10% 인상 공지를 벌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른 브랜드도 좀 알아볼 텐데 이 BMW 같은 데는요, 5월 1일까지는 일단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후에 올릴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스바겐은 테네시주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 시설을 좀 더 늘려서 테네시주에서 생산되는 미국 차를 좀 늘려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그걸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격은 우리는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가격 인상을 다들 시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등 공격이 잇따르자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된 많은 그 미국 내 테슬라 이 소비자, 테슬라 소유주들이 테슬라 대신에 루시드 쪽으로 바꿔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도 팔고 루시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게또 그 좀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게 또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를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다 자꾸 고쳐 먹으면서 대신에 대안으로 뭘 하느냐, 루시드라는 전기차 쪽으로 좀 갈아타고 마음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는 테슬라에 대한 보이콧 그런 분위기 때문에 루시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테슬라가 1위라면 뭐 2위, 3위 정도 되는 미국의 전기차가 이제 루시드라는 겁니다. 루시드도 있고 뭐 리비안도 있는데 아마 루시드가 2위, 리비안이 3위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루시드는 괜찮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루시드가 지금 테슬라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야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테슬라를 중고차 시장에 갖고 와서 갖다 팔고 그 돈으로 루시드를 사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최근에 내놓은 그래비티 SUV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SUV인데 그 SUV 그 모델 이름이 그래비티 SUV입니다. 루시드가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차량인데 지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테슬라 한 모델 3 정도를 살 정도의 돈이면 요걸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3를 갖다 팔고 사람들이 중고차 돈 받은 다음에 자기 돈 조금 얹어서 루시드의 좀 큰 SUV, 그래비티 SUV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측은 그래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죠. 입이 막 이만큼 벌어졌죠. 그래서 연말까지 20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는요, 이 외국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루시드는 모든 차량이 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생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세에서 완전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가격은 다른 거는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부품이나 또 중국의 공장도 있고. 근데 루시드는 100% 미국산이기 때문에 뭐 관세가 아무리 올라도 루시드의 가격은 안정된다. 그래서 이제 루시드에 대한 장점이 뭐 그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많이 지금 루시드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뭐 혐오도 좀 있고 그런데 루시드는 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최근 강경한 그 이민법 시행으로 인해서 공항에서의 그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민권자들조차도 긴장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뭐 휴대폰을 좀 보자고 검사한다든지 무작위로 좀 수색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너무 심층적으로 물어봐서 입국 심사가 좀 지연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이 단순한 해외 여행조차도 불안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요, 세관 국경보호국,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뭐 이민 심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영주권자에게도 심층적인 질문과 뭐 전자기기, 휴대폰 이런 것을 검사 등을 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심사는요, 주로 일반적인 시민권자는 사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시민권자다. 그러면 자기가 뭐 영주권을 딸 때 무슨 거짓 서류를 뭐 제출했다거나 또는 시민권을 따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허위 서류 또는 거짓말 뭐 등등을 했다거나 뭔가 캥기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민권자는 사실은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아무리 뭐 캥기는 게 없다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왜 이렇게 한국 갔다가 오래 있다 왔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는 뭐 2-3주 만에 왔지만 1년에 한국을 벌써 3번, 4번 가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할 건 뭐하러 미국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리베카는 카리브해 큐라소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 시민권도 같이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영주권 다음으로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베라가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베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나름대로 좀 고위급 인사예요.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연방 환경보호청의 고위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잡고 신문하는 거예요.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에 별도의 공간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서 같이 가서 여행 목적이 뭐냐, 또 여행 일정은 뭐였느냐,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아주 꽃을 꼼꼼하게, 그렇게 신문을 받았고요. 갖고 있는 가방, 여성인데도 이제 가방을 막 수색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가들은요,
현 정부하에서 입국 심사관들은 그러니까 입국 심사관들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거 없이 들여보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좀 더 2차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지금 입국 심사관들에게 지침이 내려갔답니다. 연방정부에서. 뭐냐. 입국자들의 정보를, 그러니까 출입국하는, 뭐 출국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라. 라는 업무 지침이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그 입국심사관이 봐도 뭐 이 사람은 뭐 다른 때 같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구나. 예, 웰컴 투 캘리포니아 하면서 꽝 도장 찍고 보낼 것 같은 사람도 괜히 더 물어보고 다른 것도 물어보고 해서 하나라도 더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인풋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름, 뭐 소셜 넘버, 뭐 여권 번호,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있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한국에 갔었고 한국 가서 며칠이나 있었고 거기 있는 동안엔 뭘 했고 또 갔던 목적은 뭐였고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를 갔다 온 건 없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다 인풋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고 나면 뭐 매일이 됐는지 뭐 매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보고하는 거죠. 이번 달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그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라라는 지침 때문에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들도 이런 상황이니까 영주권자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물론 학생 비자 또는 전문직 취업 비자 H1B 그런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학생 비자나 H1B 취업비자 같은 사람들은 당분간은 앞으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뭐 한국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우리가 좀 알아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입국 전에 그러니까 한국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안 가기는 그렇죠. 뭐 갈 일이 있으면 사실 또 가야죠.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갈 일이 있으면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뭘 알고 가야죠. 그런데 돌아올 때 입국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요즘에는 사소한 범죄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작은 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좀 잘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내가 또 잊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나에게 어떤 자그마한 거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라는 것을 잘 확인해 보고 출국했다 들어오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영주권을 받을 때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서류인 I-94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좀 거짓말로 또는 위조해서 뭐 위조까지는 아니어도 거짓말로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었답니다. 영주권 신청 그때.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뭐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할 때 혼자 했을 수도 있고 뭐 변호사나 전문가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도와주는 전문가가 이거는 그냥 살짝 요렇게 고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이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물론 10년, 2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이민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아니면 뭐 여행 등이나 비이민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입국 심사관들이 질문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입국 심사 시에 비자 발급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비자로 온 사람은 오로지 관광 얘기만 해야 돼요. 관광 비자로 왔는데 뭐 엉뚱한 얘기, 뭐 영어 좀 한다고 딱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관광 비자로 왔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와갖고 LA 있다가 이틀 있다가 라스베가스 갈 거고 베가스에서 좀 있다 그랜드 캐년 갈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서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나 바로 한국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 근데 뭐 괜히 뭐 식구들 만나서 뭐 어디도 좀 가고 그다음에 식구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좀 나도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주려고 헬프 뭐 도와주 이런 말 잘못하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저런 질문에 괜히 뭐 좀 안다고 또는 영어 좀 된다고 해서 답변을 쓸데없는 말로 괜히 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되고 또는 이 사람이 관광 온 거야. 혹시 뭐 약간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영리 활동에 의심되는 그런 말이 한 단어라도 나온다면 즉각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좀 안다고 또 뭐 영어 좀 된다고 왜 또 그런 거 있죠.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어 생각보다 내가 알아듣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답변을 하네. 아이씨 뭐 미국 별거 아니네. 영어 되네 하면서 그 되는 영어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괜히 말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괜히 필요 이상의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가 이상한 꽃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절대 그러지 말고 입국 심사대에서 답변은 정직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이면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정직하게 간단하게. 네. 자,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일원에서 이 세일즈 텍스가 또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가뜩이나 뭐 LA는 요즘 맨날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자, LA시가 포함된 LA 카운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세일즈 텍스는 9.5%에서 지금은 9.7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시를 쫙 얘기해 드릴 텐데 아시는 분은 캐치하시고요. 혹시 타주에 계셔서 모르시는 분은 그런 동네가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LA 인근, 한인타운 인근입니다. 버뱅크, 아르케디아, 가디나, 글렌데일, 노워크, 페사데나, 또 사우스 페사데나, 라케냐다, 롱비치, 몬테벨로, 그리고 몬트레이 파크 등은 굉장히 높아요. 10.25%에서 10.5%로 세일즈 텍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다우니라는 지역은 10%에서 10.5%로 꽁충 뛰었고요. 또 산타모니카, 뭐 여기는 뭐 어디 사시든 산타모니카 모르시는 분은 없죠. 산타모니카는 10.25%에서 10.75%로 한순간에 그냥 0.5%포인트가 빵 인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시 한인들이 많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판매세는 7.75%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커다란 뭐 몇천 불짜리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 몇천 불짜리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LA 카운티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가서 사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오렌지 카운티는 7.75% 변동이 없지만 몇몇 지역에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인타운이 있는 그 부에나팍이라는 도시는요. 지난 선거에서 부에나팍 시리 그 폴리스 경찰국의 인력 확보를 비롯해서 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 R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에나팍 그 시리는 따로 판매세가 오렌지 카운티 전체보다 좀 높습니다. 7.75에서 이번에 무려 8.75%로 올라갔습니다. 또 역시 한인들이 많은 라하브라는 8.25에서 8.75 그리고 실비치라고 있는데요. 그 롱비치 옆에 해안 지역에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는 실비치에 그 시니어 타운이 있는데 정확한 명수는 모르지만 그 시니어 타운 안에 몇만 명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기에 우리 한국 시니어 분들이 몇천 명 사십니다. 그래서 그 몇천 명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뭐 한인회도 있고요. 그 안에 무슨 동호회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엄청나게 큰 그 시니어 타운이 있는 곳인데 그 실비치라는 도시는 8.75에서 9.25%로 인상됐습니다. 한편 그 남가주에서 가장 판매세가 낮은 곳은요. 벤츄라 카운티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뭐 벤츄라는 다 아시죠? 옛날에 뭐 벤츄라 하이웨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벤츄라 카운티는 생각보다 세일즈 텍스가 낮아요. 7.25%입니다. 뭐 비싼 거 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일즈 텍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일즈 텍스라는 게 뭐 일단 주정부 있고 카운티, 시리 이게 다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카운티나 지방 정부의 세일즈 텍스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주정부 차원에서요. 세일즈 텍스가 아예 없는 제로 세일즈 텍스, 아예 세일즈 텍스 안 받는 그런 주정부도 있습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만은 5개 있습니다. 미국에 5개 주 어디냐? 첫 번째 뉴햄프셔, 두 번째 오레곤, 세 번째 몬태나, 네 번째 알래스카, 다섯 번째 델라웨어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래스카 주는요. 주정부 판매세는 없지만 일부 그 카운티, 난 이 지방 정부에서 그 지방 정부 차원의 세일즈 텍스를 뭐 1%, 1.5% 정도 이렇게 뭐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일즈 텍스가 주 차원에서는 없는 그 5개 주가 있는데 요 5개 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야 세일즈 텍스 안 받는 주가 있어? 그럼 거기 가서 물건 살까? 라고 해서 괜히 왠지 외우고 싶죠. 5개.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노마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노마드. N-O-M-A-D. 자, N은 뉴햄프셔. 그 다음에 O는 오레곤. 그 다음에 M-O-N-A-D, 노마드. M은 몬태나, 그 다음에 A는 알래스카, 그 다음에 D는 델라웨어. 그래서 앞자만 따면 N-O-M-A-D, 노마드가 됩니다. 노마드라는 건 이제 유목민이라는 뭐 멀쩡한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단어, 노마드. 그 5개의 주가 세일즈 텍스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목민 주에서 물건 사면 텍스 없어서 좋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LA에서요, 이 팜트리 퇴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불 이후에 LA에서 화재에 취약한 이 팜트리의 약점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팜트리가 저도 미국 와서 가장 처음에 눈에 확 들어왔던 건 팜트리였습니다. LA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팜트리가 쭉쭉 있는 걸 보고 야, 드디어 내가 미국 왔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팜트리였습니다. 요즘은 뭐 봐도 막 느낌도 별로 없지만. 자, 팜트리는 그래서 LA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만은 기능적으로는 사실 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단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선 막 가지와 잎이 풍성한 그런 화렵수 그런 나무에 비해서 이 팜트리는 사실 뭐 보행자들에게 제공하는 뭐 그늘이나 이런 게 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불에는 잘 탑니다. 특히 이제 팜트리를 감싸고 있는 그 팜트리 나무가 있는데 그 겉에 이게 이제 막 나무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싼 갈색 껍질. 거기가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요, 순식간에 나무 상단을 타고 올라가게끔 모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씨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팜트리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LA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LA 산불 때도 진화 과정에서 이 팜트리는 소방관들이 상당히 그 작업에 애를 먹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팜트리는 사실은 앞서도 제가 뭐 LA 와서 가장 와 LA구나를 느낀 게 팜트리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그 팜트리가 그 LA의 어떤 그 토착 식물도 아닙니다. 사실 LA에 많이 있으니까 날씨가 덥죠. 네, 그 사막 기후죠. 그래서 사막 기후에 맞는 걸 심다 보니까 이제 팜트리를 심었을 뿐이지 사실은 LA라는 도시와 이 팜트리가 어떤 뭐 토착 식물이다 뭐 이런 거에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면에서 팜트리 퇴출론이 요즘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인데요. 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한국 시간으로 오는 4일 아침 11시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공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요. 한국 시간 4월 4일 오전 11시니까 LA 시간으로는 오는 3일 목요일 미국 서부는 저녁 7시,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미국 중부는 저녁 9시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는 목요일 밤 9시가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만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아시죠? 네, 뭐 한 10초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각은 재판을 다 해보니까 증거가 뭐 충분하지 않네. 파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는 게 기각이고요. 각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건 절차상으로 재판에 올라올 때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보는 게 이게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느냐 이게 이제 발표될 겁니다. 결정에는 그 현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명인데요. 8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4일,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저녁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생중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국에서도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기 전에 살짝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건 번호 뭐뭐뭐, 사건명 뭐뭐뭐라고 읽으면서 이제 선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선고문을 읽기 시작할 때 만일 재판장이 처음 시작하면서 결론, 뭐 탄핵이니 아니니 그 결론을 말하지 않고 요지를 먼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갑자기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야라고 우리가 생각될 정도로 어떤 이유나 이런 걸 먼저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탄핵이냐 아니냐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뭘 예측하냐면 탄핵이든 아니든 일단 8명 8대0 만장일치로 무언가 결정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요지나 이유 등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탄핵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라고 결론이 지금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그 결론과 뭐 어떤 반대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진 거라면 방법이 다릅니다. 그때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탄핵이 됐다 아니면 안 됐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를 뒤에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함께 좀 그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사전 설명부터 하면 만장일치 결론. 사전 설명 안 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탄핵인지 아닐지 그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만은 어느 쪽이든 만장일치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소수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거니까 관전 포인트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한 직후에 지금 그 헌재 인근에는 완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재 인근의 지하철역, 이건 안국역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생각나시나요? 안국동, 네, 그 안국역인데요. 일부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지금. 경찰은 헌재 인근의 도로를 차벽으로 통제하고 지하철역 몇 개를 막으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국역에 1, 2, 3, 4번 4개 출구는 지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안국역에 내릴 사람만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안국역에는 6개 출구 가운데 5번하고 6번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지금 차단되어 있다. 그만큼 긴장 상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방청, 누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20명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막 다운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접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또 다시 리프레시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딱 20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지금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헌재가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명만 들어갈 수 있지만 20명만 신청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몇만 명 신청했을 수도 있고 못해도 몇천 명은 신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3일 오후 5시까지 신청받은 다음에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으로 이걸 돌려서,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 추첨을 통해서 뭐 1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그 중에서 추첨해서 20명을 선정해서 그 20명은 그 당일날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입장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재판은 한국 내 모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3일 목요일 저녁 7시, 중부는 목요일 밤 9시, 동부는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이고 또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